아니, 제가 박혀가 있으니까. 이대에서는 다 여자들이 해서요. 예, 그 비교적 앞부분은 좀 지성 가득, 그리고 뒷부분은 은혜 가득,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학적인 분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로서 참 다 힘드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개인적이거나 정서적인 힘듦도 있지만 이 문명사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굉장히 독특한 이 사회적 힘듦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로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들도 기쁜 그런 아이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코 아이를 많이 낳았거나 아니면 훌륭한 아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 원래 저건 이제 개정 증보판이고요. 원래 원 제목이 엄마 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였어요. 그 책을 쓰고 양쪽 시어머니, 시아버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너가 애를 둘 만났어도 아무 소리 안 한다. 겨우 하나 낳아서 키워놓고서 뭐 아픈 애 미치네. 이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니 이러셨고,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평소에 가정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자녀들을 굉장히 가정적으로 키워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너가 날 이렇게 배신하냐. 어떻게 엄마 된다는 게 이 두 가지 부정적인 키워드로 요약이 되겠냐. 이건 굉장히 귀한 거다. 그래서 아빠 읽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읽다가 3번 던지셨대요. 에잇! 그러고 던지셨다가 그래도 내 딸이 쓴 건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감해 주셨어요. 이런 세상에서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아픔과 이런 미치겠는 감정들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교회가 도와야겠구나. 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일종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엄마는 엄마인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군에 속하시는지를 자기 검진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1시간 안에 이런 걸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짧게 유형화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사실 여기다 써도 저기서 보이시는군요. 예, 멋진데요. 제가 이게 한판 쓰기를 좋아하는데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사실 아이를 낳은 모든 여성은 엄마였죠. 그러나 모든 엄마에게 같은 기대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글쎄 우리를 어느쯤, 여기를 중앙을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는 인류 문명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가장 엄마 되기가 난해하고 힘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아주 짧게 얘기하지만 선사시대 때 어땠을까요? 선사시대 엄마 되는 거 쉬워요라고 얘기하기는 참 뭐하지만 애기 낳아놓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젖 물리고 밥만 먹이면 끝이죠. 예, 그러면 그냥 조금 크고 센 애들은 이제 수렵 채집하러 나가고 그쵸? 약하고 좀 베리베리한 애들은 엄마 옆에서 곡식 받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삶의 전부였겠죠. 엄마가 무슨 뭐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나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삶의 일부였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삶이 전통 사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에서요, 가부장제란 말 쓰면 어르신들이 막 되게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이건 제도예요. 그냥 사회제도. 무슨 제도죠? 아버지가 집안의 수장인 그런 제도이죠. 자, 요 시절까지는 그냥 엄마 되기는 낳아서 자기 건사하게만 하면 되는 시절이었죠. 근데 가부장제가 시작된 게 인류 문명상 기원전 3000년 전 정도라고 해요. 벌써 5000년이나 전이죠.
바로 이때부터는요,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남자, 즉 아들 교육과 딸 교육을 달리 시켜야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장이란 얘기는 모든 아들들은 리더가 되고 장이 될 아이로 길러낸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개인기가 아니죠. 반면에 여성들은 집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신하게 말 잘 듣고, 어저께 제가 특강을 갔는데 같은 주제인데 평균 연령이 80대 그래서 제가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여쭤봤더니 막 나오시더라고요. 막 뭐 조신하고 참하고 뭐 예쁘게 집안 꾸미고 뭐 순종하고, 말 그대로 그렇게 집 안에서 잘 내조할 수 있는 성품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기대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를 First Generation Mom, 일명 전통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엄마들은 성별을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본인은 있으셨을까요? 자기, 주체, 나, 자? 예, 없으셨죠. 그렇죠? 그냥 아내요, 엄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아들의 말을 또 잘 따르는, 그래서 삼종지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버지 말 따르고 남편 말 따르고 아들 말 따르는. 전통맘은요, 한 번도 자아, 주체였던 적이 없는 엄마들이에요. 근데 이런 엄마들은, 제가 그분들은 그래서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엄마들은 단 한 번도 나를 표현해 보신 적이 없었어요,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나를 빼앗겨 보신 경험도 없는 분들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설명하는 이 두 번째 엄마, 2G, 즉 Second Generation Mom, 이 2G 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속하셨을 텐데, 현대맘이에요. 현대 모던 엄마들인데, 현대가 오면서부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4년을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연도를 잡았냐 하면요, 이 연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요, 양성평등적으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똑같이 공교육을 시키기로 선포한 때거든요. 이제부터는 여자들이 집 안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아들도 자기들이 충분히 교육의 기회에 노출되고 자기를 개인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부터는 많은 여아들이 남자와 함께 공교육을 받았어요. 여기 저보다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국어, 뭐 영어, 수학 이런 건 다 남자들하고 똑같이 배웠지만, 가정가사,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 교련 이런 것만 따로 배우셨죠. 예, 끄덕끄덕 세대가 나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이 전통적인 전제가 조금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본 과목은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여자의 할 일은 가정가사야. 그다음에 남자는 뭐 이렇게 전기도 고치고 두꺼비 집도 이렇게 떨어지면 하고 해야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 전제가 남아 있어서 그랬지 원칙은 아닌 거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그 가정가사 기술이 다 하나로 붙어 있죠. 그래서 여자 남자애들이 모두 다 똑같이 배워요.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는 워낙 말을 이제 집에 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자기네 앞 동네를 봤더니 남자애는 너무 꼼꼼하게 잘하는데 옆에 여자 짝이 에잇 막 이러면서 다 걸리잖아요, 실이. 그러니까 막 쥐뜯고 잡아뜯고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남자 짝이 줘봐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던 거를 와서 얘기하면서, 엄마 걔네는 얘가 더 잘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저는 남성은 여성화돼야 되고 여성은 남성화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른 거죠. 누구는 막 나가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막 뛰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남자라도 그렇게 차분히 꼼꼼히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점점 이렇게 현대라는 이 공간은 사실은
개인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요, 그 초기에 많은 엄마들이 이 투지맘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1997년까지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이거 연도는 일종의 상징적인 거예요. 설마 98년부터 이런 건 아니고 97년에 이제 IMF 있던 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접은 건데 요때까지는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꽤 살만했어요. 산업화 막 생기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용 창출도 좋았고 당시의 아버님들은 밖에서 일을 하시면 한 직장에서 성실하시기만 하시다면 정년퇴직이라는 걸 하실 수 있었죠. 충분히 한 사람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공간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서 누가 일을 하기로 결정할까요? 대부분 아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는요, 아빠는 나가서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생산 영역이죠. 이 영역을 아빠가 담당을 하고 엄마는 사적 영역, 즉 집에서 가정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엄마. 그래서 투지맘의 이름은 제가 이름을 붙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전업주부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업으로 주부인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이거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없었던 존재예요. 이전까진 어느 누구도 전업으로 주부인 적 없어요. 볼까요? 귀족 여성,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전업주부 하면서 난을 쳐요. 그쵸? 초충도, 뭐 세밀화 이런 거 못 그리죠. 그 집에 노비가 그 친정집에 172명이나 있었대요. 웬만한 걸 다 해주니까 난도 치고 이럴 수 있었던 거겠죠. 생산 여성들, 즉 밭 갈고 뭐 이렇게 길쌈하고 하셨던 생산 여성들도 역시 전업으로 주부는 아니셨어요. 따라서 원지, 그러니까 즉 first generation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을 회자됐죠. 아이는 낳아놓으면 저절로 큰다, 알아서 큰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밥 먹여놓고 안전하기만 하면 알아서 크는.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생산층 여성들의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사회에서는 그런 엄마였어요.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이 쉬운 시절이었겠어요? 다만 아이의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누구 몫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 몫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던 놈은 잘하는 거고 그건 지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엄마의 업적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전업주부라는 엄마들이 생기면서부터 이쪽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누구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엄마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전까지의 가정은요, 가부장제 말하자면 이렇게 아버지가 장이시고요, 아버지가 바깥일을 하든 안일을 하든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집안일도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아버지가 교육하시고 이랬던 공간인데 이게 반으로 나뉜 거죠.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서 왔으니까 조금 유식한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 반으로 나뉜 걸 뭐라고 하냐면요, compartmentalization. 멘탈이 나갈 것 같이 굉장히 긴 영어지만 compartmentalization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파트 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나눔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나눔인 거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결혼, 출산, 육아와 더불어 다 항상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요, 줬다 뺏는 거죠. 손수건에 이름 달고 밖에 나가서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나는 나를 표현해 왔어요. 그쵸? 선생님한테 칭찬도 들었어요. 넌 뭘 잘하는구나. 그리고 기뻤어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뭔가를 지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럴 때 기쁜 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잠깐 뵀는데 이렇게 어떤 권사님께서 다과를 막 너무 예쁘게
그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성이에요. 어떤 동물도 과일을 그렇게 따먹진 않아요. 배를 채우는 거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게 인간의 능력인 건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과 더불어 이 영역에 갇힌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초기의 분들은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주부 우울증인가? 그래서 아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접혀서 아픈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지맘은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하는 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엄마예요. 어떤 엄마들이 그렇게 항상 집안에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그쵸? 왔니? 얼른 손 씻어라. 엄마가 따끈따끈하게 밥 만들어 놨다. 아빠들도 이때의 아빠들은 조금 더 편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보 나는 얼큰한 육개장이 먹고 싶어. 예,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육개장 끓여놓는 그런 엄마죠. 그러니 이런 투지맘을 둔 아빠와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엄마는 기다리는 엄마예요. 뭔가를 막 좌지우지하고 평가하는 엄마가 아니라 늘 기다리는 착한 엄마죠. 혼자는 아프면서. 근데 문제는요, 이게 1997년 이후에 세상은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한 사람도 평생 고용이 보장받지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각박해지고 이런 성별 노동 분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많은 엄마들이 전업주부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런 거에 더불어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예전에는요, 어르신들, 남자분들 일하실 때 구조조정 이런 단어 없었어요. 이건 199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념이죠. 똑같이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실적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20% 구조조정. 그게 어떻게 명예로워요? 그걸 명퇴, 명예퇴직 이런 말로 아빠들이 이 영역이 허물어지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직업 자체도 이제 뭐 비정규직, 임시직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은 불안하세요.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내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안정적인데, 그렇죠? 기왕이면 정규직이 보장이 되고 기왕이면 고연봉이 보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도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왔니? 밥 먹어라. 그래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진화했어요. 저는 이걸 세컨드 제너레이션 맘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제가 전문 엄마라고 붙여봤어요. 엄마가 전문가인 분들이죠. 상황이 이렇게 각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들의 의미도 그래요. 나 옛날에 많이 배운 여자야. 나 실력 많았어. 훌륭했어. 그리고 나 이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아. 내가 매니지하고 내가 잘 키워내서 내 아이를 상위 0.1% 이렇게 올리고 말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아마 굉장히 잘못했으면 전문 엄마가 됐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과정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사적 영역에 갇혔죠. 뭐 대안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업고는 도서실도 갈 수 없고 논문도 못 쓰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를 키웠다 그러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집 안에서 온전히 전업으로 아이를 키웠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저는 또 있던 곳이 달라스라고요. 굉장히 댈러스가 사람이 많이 있는 데가 아니고 막 그 황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랑 둘만 24시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얘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EQ, IQ 뭐 발달 단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공부하면서 아이가 깨 있는 동안에 뭐 인형으로 막 한 2시간은 영어로 스토리텔링, 2시간은 한국말로 해주고 완벽한 바이링구얼을 만들겠어. 양쪽 말을 다 하게. 이래가면서 뭐 별짓 다 했어요. 저희 아이가요 지금 고3인데 아직도 인형을 보면 마음이 무너진대요. 그 인형들이 순수한 인형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놀이용이 아니라 엄마의 의도가 가득 담긴 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막연하게나마 엄마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나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기 때부터 느꼈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엄마들은 자꾸 전문화해가면서 내 아이를 마치 한정판, 어느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정말 최상품을 만들어내겠어 라는 의도를 갖게 되면 그거는 전문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 포기했을까요? 제가 직업을 갖게 돼서 그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시간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모교로 쪼로로 가서 뭐 제가 우여곡절 이제 학교한 거는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고 저 오전에 한 강의만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저도 제 일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 해방구였다는 걸 몰랐는데 그래도 얼른 집에 와서 아이 학교 전에 집에 와서 이제 아이 오면은 마치 엄마는 안 나갔다 온 것처럼 또 이제 아이에게 발달 단계에 맞춰서 가르치고 정말 올인해가지고 아이 위주로 제 딴에는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지. 나도 그래 엄마. 나도 엄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근데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는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어. 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전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숙제를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제 딴에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기억 쿠키를 구워 먹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다음 날은 뭐 예를 들어 모음 쿠키 구워서 합쳐서 먹어보고 어쨌든 뭐 제 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는 엄마가 나를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루어 줄 수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자기도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뛸 테니까 창문에 이렇게 엄마가 붙어 있다가 자기랑 눈이 마주치면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엄마 옆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줘. 이 녀석의 고도의 전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이제 공부를 놓고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아하하는 체험을 했어요.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주변에 소위 굉장히 성실하게 엄마 역할을 수행한다고는 많은 제 또래의 엄마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죠. 이 엄마들은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삼위일체예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너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뭔가를 할 수 있다. 성령님,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 않나요? 동선 같죠? 예, 여기서 기다리다가 다음에 뭐 논술학원 갔다 기다리다가 예, 어디 영어학원 갔다가 요즘엔 뭐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 혁명 이후로 이제 많은 엄마들이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대. 잘못하면 기계에게 대체되게 생겼어. 상상력을 키워줘야 돼. 그래서 창의성 학원, 뭐 상상력 학원 이런 데도 다니세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엄청나게 다니는데 제가
진도상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창의성 학원 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거는요, 차라리 자연에 가세요. 제가 저 전공이다 보니까 교재를 몇 개 입수해가지고 봤는데 인간의 상상력을 또 가두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하나만 아무리 바빠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지금 네 글자를 썼잖아요. 이거 유비추론이래요. 7살한테. 유비추론이 뭔가 하면요, 비슷한 것끼리 묶는 추론인 거죠. 관계가 있는 것끼리. 그래서 이 중에 3개는 관계가 있고 하나는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잠깐 물어볼까요? 여기 8035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동떨어져 보여요? 나머지 셋과? 0. 왜 그렇죠? 지금 더하기 그러셨죠? 여기 엄마들 교육률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가원의 사고방식대로 사고하고 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5는 8이잖아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답을 0으로 쓰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7살짜리가 이미 더하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그게 뭐예요? 뭐 네 자릿수 곱셈 나눗셈도 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이 엄청 많이 경고합니다. 8살까지는요, 이런 추상적인 사고를 시키면 시킬수록 인간의 상상력은 파괴돼요. 인성도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저렇게 추상적인 걸 못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만 7살까지는요, 자연에서 흙 만지고 놀고, 나무 껴안고 놀고, 호흡하는 법 알고, 구체적인 걸 만져야지 인간의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고 하죠. 나무는 한 번도 만진 적 없이 나무, 트리, 바이올린 결한다고 이렇게 배우면 이게 내 아이가 3살에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전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온 친구들이 도구적인 이성은 굉장히 훌륭한데, 즉 받아서 단수남기 하고 문제 풀고 하는 건 훌륭한데 창조적이거나 상상력을 요하는 것들은 거의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대에 온 친구들 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서로 점수 차이가 너무 비슷비슷해요.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도 상대평가잖아요. 말 그대로 3%까지는 A, 그러니까 그룹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20% 이런 식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은 제가 문제 맨 끝에 마지막 한 문제를 3점짜리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다면 마음껏 문제를 내고 답을 해보시오. 이건 제가 3점 주겠다는 거죠. 그냥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뭔가 하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오히려 이걸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이런 문제를 내요. 나에게 있어서 백수영 교수님이란 더 러브, 뭐 그러니까 이런 장난스러운 것까지 해가면서 그냥 제가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 반에서 탑 5가 모두 빈칸으로 냈어요. 탑 5가. 전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3점은 너무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왜 그랬니? 출제 의도를 모르겠고요. 얼마만큼의 난이도로 문제를 내야지 교수님이 흡족해 하실지 모르겠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빈칸으로 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걸 보자마자 더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답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 인간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그게 정답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가 나오면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사칙 연산을 해봐라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되게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라 매우 걱정스럽게 진도가 나가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저희 아들한테 똑같이 설명하고 어떻게 너는 푸니? 그랬더니 이러고 보더니 이러고 가버렸어요. 이건 저희 아들이 푼 방식이죠. 얘가 볼 때는 다 대칭인데 5만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7살짜리라면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야 돼요. 왜냐하면 3자 모를 수도 있고요, 5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머지 세 개랑 하나가 달라? 요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충분히 풀 수 있게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선행학습해서 ABC 다 알아야 되고 먼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주는 건 사실은 상상력을 죽이는 행동이죠. 어쨌든 근데 이런 거를 이 전문 엄마들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나의 아바타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넘어져 본 적도 없고 실패해 본 적도 없고 엎어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철저한 전문 엄마들은 항상 정답을 먼저 제시하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만 봐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면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엄마들은 생각하죠. 이렇게 대학교까지만 잘 해놓으면 알아서 클 거야. 사회학적으로 부메랑 키즈라는 말이 있어요. 부메랑 아시죠? 휙 던졌는데 돌아오는 거. 요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오히려 엄친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40대 애도 많아요. 그러면 70대, 80대에 전문성을 먼저 앞서서 발휘했던 엄마들은 그 아이들과 그의 아이들까지 떠안아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사회학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매니지하는 거는 옳지 못해요. 신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잔디깎기맘이라고 그래요. 앞에 가면서 잔디 쫙 깎아주면 애들은 꽃길만 걷는 거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요즘에 제가 원하는 엄마는 4G 맘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엄마인데요. 4번째 제너레이션 엄마죠. 이 엄마는 하기 쉬워요. 그리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재능맘. 아이들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도 발견해서 실현해내려고 노력하는 엄마예요. 이 사회는 성경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사회예요. 재능 사회. 근데 이 사회를 놀랍게도 사회학자들도 곧 이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절에 태어난 건가 하면요. 성서적인 사회적 비전이 현재 세상의 사회학적 비전하고 거의 맞물리는 시점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대박이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걸 그린 거예요. 우리가 이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사실 청년들한테 가서 제가 그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금 이 시기는 후기 근대다. 후기라는 상황은 에휴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자학을 할 수도 있는 시절이지만 새로운 문명적인 상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실천하기도 좋은 시절이다. 중세도 그렇게 갔고 현대도 그렇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엄마들의 역량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엄마들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원칙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문 엄마로서 매니지하려는 그런 마음은 포기하고 for 기하자. 외우기 너무 좋죠? 예. 3G 맘 되려는 건 포기하고 우리 4가지 기를 하면서 4G 맘에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기억하기예요. 뭘 기억하는가? 내 아이가 자라오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독특한 점, 이 아이의 이 아이만이 가진 재능,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는 거죠. 그게 재능이 아닐지라도, 아직 재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주변에서 본 건데 어떤 아이 하나가 소만 좋아해요. 음매하는 소. 동화책을 봐도 소 그림이 나오면 다음 장을 안 넘기고 지나가다가도 소가 보이면 하염없이 소만 보고 있어요. 엄마가 가자 그래도 잠깐만. 조금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도 점점 나중에는 점점 더 학문적이 돼가는 거죠. 소에 대한 모든 논문을 다 읽어보고 정말 소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기억하기라면 딴 게 아니에요. 아가야, 너는 정말 소를 좋아했어. 너는 3살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기억 5살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여러분 같으면 아마 투지맘 같으면 그랬겠죠. 아휴, 얘가 이렇게 소만 좋아해서 어떡하면 좋아. 뭘 할까 몰라. 막 이러고 걱정하셨을 거고, 뚜리지맘이면 아무래도 축산학과를 보내야 되나? 이러면서 이거에 맞는 스펙을 만들어줘야겠군. 이러면서 했겠죠. 근데 포지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마음껏 소를 즐기게 해주면서 그동안 자기는 자기 일을 하면 돼요. 사실 소 좋아하는 아이 엄마가 제 친구인데 공부하는 엄마니까 애가 소 보는 동안 자기는 책 읽고 있으면서 옆에서 6시간 반이 기록이래요. 6시간 반 동안 소만 하염없이 보더래요. 그래서 책을 3권이나 띄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중요한 건 내 일을 하면서 아이가 충분히 관찰하고 뭔가를 실험해보고 뭔가를 생각해볼 여유를 주는 그런 엄마인 건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요. 자, 기억했다가 기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맨날 소만 보는 거 보니까 뻔해. 인생 뻔하겠어. 이런 식의 판단도 아니고요. 기대도, 뉘앙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 뭘 될까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야단치고 있는 거고 디스커리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넌 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소를 좋아할까? 넌 이런 걸로 뭘 할지 정말 오만 기대가 돼.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내 아이를 끝까지 기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실 엄마라는 이름이거든요. 정말 뭐가 될까 완전 기대돼. 이것까지는 또 대부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못하시는 게 뭔가 하면요. 아이고 3. 뭘까요? 기다리기를 못하세요. 내가 기다렸거든. 내가 2년을 참았어. 그건 기다리신 게 아니라 벼르신 거죠. 그쵸? 기다린다는 건요, 그 생명이 온전히 자기의 페이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장 속도대로 자라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요, 7년 동안 싹도 안 나다가 갑자기 나오는 순간 2주 만에 막 저기 꼭대기까지 성장하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매년마다 5cm씩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나무는 요 키가 다인 나무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나무는 이만큼 뚱뚱해지는 나무가 있고요.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다만 이 사회가 잘못한 거예요. 이 사회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80%가 넘는 아이들을 자기들 스스로 잉여, 루저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이 인생이 실패했다고 응시하게 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반하나님적인 질서죠. 어떻게 생명을 버려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응시 때문에 요즘에 그런 데더라고요. 요즘 말 배우는 애들이 엄마 다음에 배우는 두 번째 말이 죄송해요를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유아반 같은 데 가보면 미안해요. 왜? 뭔가 엄마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모르겠거든요. 자기는 도대체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색깔 놓고 가르치면서 비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것도 공부가 아니라 어머 하늘 좀 봐. 그냥 이게 나으신 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이에게 담겨서 나중에 자기의 재능 속에서 아름다운 창조성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 좋아하는 애 엄마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고3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를 써야 되는데, 엄마, 나는 대학교 안 가고 소랑 살고 싶어요. 미치겠죠? 그래서 엄마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우선은 그럼 한번 1년 정도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고는 지인을 통해서 근처에 이제 소 키우는 농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보냈어요. 물론 그동안 이 엄마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가서 구경을 하고 관찰을 할 수는 없고 기도하기죠. 그렇죠? 엄청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가 탔는지 말도 못해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1년이 됐는데 1년이 된 약속날 만나러 간 거죠. 얘가 혹시나 또 1년 더 살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자, 이 친구가 결심을 했대요. 대학교에 가기로. 자, 상상해 보세요. 무슨 과에 갈까요? 다 그러세요. 축사학과에 가나 봐요. 천만에요. 건축학과를 가기로 했대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소와 건축이 무슨 관계가 있나? 왜?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많은 게 다 소에게 친근하게 모든 게 다 잘 발달되어 있는데 축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축사가 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축사를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건축가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항상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친구는 돈 많이 버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성공을 하게 된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내 아이는요. 그 친구가 1년 동안 소랑 지내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뭐가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이 아이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액티비티도 했고 우리 막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세상이 물론 그렇게 원해요. 그리고 잘 따라하는 친구들은 저는 시켜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게 승부수가 나는 수니까. 하지만 어떡할래요? 이 친구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90도 틀기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응시하지 말고요. 90도 틀어서 튼 상태로 여기랑 여기를 만나게 하면 원이 되겠죠. 평등하게 마주보라고 하죠. 사사기 9장에 보면요. 그 얘기는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라는 어느 누구도 높이 올라가고 왕되는 거 싫어하는 나라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능, 올리브 기름을 잘 만들어서 짜서 유익을 끼치는 걸 가장 행복해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걸로 행복해하는. 포도나무는 향기로운 포도주를 통해서 공동체에 봉사하는. 바로 그런 나라. 위아래로 갑을관계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가 가진 탤런트, 재능으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사실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재능을 다 모아 마지막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생명까지도 가져오는, 어떤 생명도 버리지 않는, 그래서 온전히 채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사회학자들이 이런 나라가 도래할 거래요.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메리토크라시. 메릿이란 말은 재능이란 뜻이죠. 크라시라는 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어떤 세상이었냐 하면요. 요거는 뷰라크라시예요. 뭐가 통치하는 거죠? 뷰러는 뭘까요? 사무용 책상. 사무용 책상이 통치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자리에 욕심이 많았던 거죠. 자리가 통치하니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은요. 자리에 앉아서는 이미 늦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는 개인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릿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올 거라는 건데, 이런 사회에서 신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경쟁력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양육을 해야지, 그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만 쉬운 이유는 그동안 뭐 하면 되죠? 네,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생명인데 난 뭘 하면 기쁜가? 뭘 하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나?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마음이 흡족한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능맘의 또 다른 이름은 적당맘이에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을 막 표현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내로만, 엄마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종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로 제가 용기를 드리고자 사실 한 분을 섭외를 했는데 좀 어색하시겠지만 나오셔도 괜찮고요. 또 나오네 막 이러고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트 하는 얼굴로 좀 응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대 재능맘, 초대 4G맘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나에게 맡겨준 그 생명을 어떻게 응시했는지, 어떻게 기억했고, 어떻게 기다렸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상상해서 나오시면 돼요. 상상해서 쓴 어떤 그 에세이가 짧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낭송을 들으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별난 아들 키우기. 아무리 제 뱃속에서 낳은 아이지만 요사이 예수의 속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아비의 성실함과 손재주를 쏙 빼어 닮아 웬만한 목수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신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디론가 홀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넋을 놓은 것처럼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알아채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 아이가 어느 날엔가는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을 벌일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특별한 꿈을 꾸고 낳은 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해요 하고 뜬금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제 자식인데도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예수가 12살이 되었기에 6월절 예루살렘 방문길에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대동된 큰 절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니 예수는 다소 들뜬 모양입니다. 돌아다니는 내내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과 장소를 관찰하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더군요. 하긴 12살 아이에게 무엇인들 호기심이 아니겠어요. 그런 아이였기에 잠깐씩 안 보여도 그리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어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다음 날에서야 알게 된 것 말이죠. 그저 친척들 틈에 끼어 있겠거니 했는데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여기저기 수소문에도 아이를 찾을 길이 막막하고 결국 우리가 다녔던 곳들을 거꾸로 거슬러 가며 한 곳 한 곳 되짚어 갔습니다. 그러기를 사흘, 정말 애같아 죽을 지경인데 오후나절에 태연하게 성전에 앉아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듣고 묻고 답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얘야, 왜 이렇게 하였니?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단다. 성질 같아서는 등짝을 한 대 후려치며 야단을 치고 싶었지만 장소도 장소이고 또 아이가 제법 어른들과 깊고 심오한 율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터라 최대한 점잖게 마음을 가다듬어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그랬더니 이 녀석 보세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요? 이리 대꾸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인정합니다. 예수야, 하나님의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요셉도 알고 저도 아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육신의 부모도 부모이건만 미안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성전이 제 아버지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예전부터 간간이 들던 그 느낌, 그 낯선 느낌이 다시 일더군요. 내 아이인데도 왠지 내 아이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으로 번잡하였습니다. 저 아이는 언제 저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랍비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특별한 율법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율법학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혹 가끔 사라져 있던 동안 남모르는 스승과 공부를 했나? 언젠가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하더니만 그와 관계된 것일까? 그 어느 것도 분명치 않고 그 어느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뱃속으로 나온 아이니까요. 한때 배꼽이 연결되었던 저와 존재를 나누었던 그런 아이니까요.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내 앞에서 말하게 되는 날 나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예수를, 내 아이를, 내 분신 같은 살의 일부를 결국은 내어주어야겠지. 내 젖을 먹고 자랐고 내 품에서 길러냈고 내 손을 잡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여기던 나의 작은 아가. 예수는 결국 나를 그렇게 초월해 성장하겠지. 이제 12살 소년이 된 저 아이는 이렇게 나의 이해와 나의 영향력을 넘어 자라가며 제 길을 찾아가겠지. 이 모든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며 옆에서 묵묵히 일행을 따라오는 예수를 봅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슴이 뜁니다. 마리아가 투지맘이었으면 정말 보자마자 등짝을 때리며 걱정하셨을 거고요. 뚜리지맘이면 그랬겠죠. 어머, 요셉, 우리 아들 율법 천재인가 봐요. 당신은 얼른 고향에 내려가서 대충 다른 아이들을 먹여 키우며 돈을 붙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아이를 최연소 율법 학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우리 기록이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포지맘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죠. 기억하고 준비했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견뎠겠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는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호흡하는 내 아이의 결정인 거죠. 그걸 우리가 옆에서 늘 든든하게 기억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